근데 이게 화물 과정이라는 것이 이번 이제 세월호의 그 우연적인 과정이었을까, 아니면 이게 매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제로 이제 그 인천 제주 노선에서 다니는 제주 항운노조에 이제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보가 있었고, 실제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그 화물 과정이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실제 중량이 한 5분의 1 정도로 그 적하 목록에 기재가 되고 그 운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1000톤, 이제 우리가 뭐 1000톤을 500톤을 실는다 그러면 실제 적하 목록에는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로 그 목록에 기재가 되는 이런 이제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그 화물 과정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화물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재hul수선이라고 해서 이 이제 승객이나 화물을 다 싣고 난 뒤에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배가 쭉 가라앉죠. 그러면 그 배가 쭉 가라앉으면 옆 측면에 이제 그 가라앉는 정도가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만재hul수선을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화물 과정이 일어난 부분만큼을 평형수를 드러내는 방식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형수가 500여 톤 정도 실려 있었다는 것이 그 공소 사실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2030톤을 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평형수가 줄어들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실제로 적하 목록에 있는 그 톤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형수를 다 드러내는 이런 방식을 썼던 거죠. 결국은 이 복원성이라는 것을 약간 침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일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선사, 그리고 거기 이제 물류회사, 또 심지어 항운노조 이렇게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근데 이것을 실제로 관리 감독해야 될 해경, 뭐 해운조합, 해양수산부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실제로 거의 부존재하는 상태,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이 화물 과정 평가 방식에 대해서 묵인해 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 운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 제목을 과적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제대로 짚혀지지도 않고 계속 이러한 형태의 과적 운송이 진행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죠. 민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조율 특별위원회 위원 조희영관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선박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밝히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변 특위에서 이번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과적 운항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적 운항 단속의 가장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의 엉터리 운항 관리 규정을 해양경찰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에서 스스로 안전 기준을 제시한 것과 확인하지 못하고 승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연안항을 오가는 모든 화물 선적 시스템에서
화물의 중량을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끝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청해진 해운은 화물 중량의 첫 번째 판단이 되는 용적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차떼기 방식으로 축소 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운법상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운항관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운항관리 규정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운항관리 규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첨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해양경찰청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보면 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 공무원, 인천해양항만청 운항관리실장, 그리고 정부 대행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성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을 보면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첫 페이지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세월호는 지금까지 총 2가지의 안전기준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성급이 세월호에 관련된 추가 선실 증축을 하면서 재화 중량을 총 3,794톤, 화물 최대 적재량을 987톤, 평형수를 2,030톤을 실토록 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재화 중량은 3,754톤,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톤입니다. 그리고 평형수는 1,565톤, 연료율을 포함해서 약 2,000톤의 복원력을 위한 평형수나 연료율을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성급의 검사원들이 참여해서 직접 승인한 것이고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해양항만청의 운항관리실에서는 확보하고 충분히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화물 최대 적재량이나 평행 수준의 적재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재된 재화 중량마저 실제 승인되고 보고된 자료가 부풀려진 3,964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항관리 규정을 심사하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항관리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실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회는 운항관리 규정 변경을 요구하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운항관리 규정의 관련 기준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엉터리 운항관리 규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을 보았을 때는 과적을 관리감독청에서 묵인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연항 화물선에서 적재되는 화물 중량이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과소평가 처리되는 산정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2014년 항만하역 요금표에 따르면 선박 적재 화물의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에 많은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량은 우리가 실제 중량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용적은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밀도가 화물 같은 경우는 포장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철근이라든가 중량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용적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 조사 결과 세월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연안항 선적 시스템에서 선적된 화물의 중량을 실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피를 기준으로 일괄 20%의 낮은 비율로 무게를 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화물의 최대 적재량은 적재 화물의 무게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부피의 5분의 1을 중량으로 산정을 함으로써 실제 적하 목록에 기재된 중량보다 훨씬 더 작은 중량이 적하 목록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 화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MST, 중량 기준의 5분의 1을 용적 기준의 5분의 1을 중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화물의 종류,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게가 5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3.00이라는 용적 기준에 0.0, 0.60이라는 중량 톤수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함으로써 화물의 중량의 약 5분의 1만이 실제로 적화된 화물의 중량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선박에 적지 않은 화물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다니는 화물차에 같은 경우 톨게이트 근방에서 화물의 중량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 연안항의 화물 선적 시스템에서는 실제 총 적재된 화물 중량을 측정하는 절차가 선적 과정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드러나는 만재 흘수선만을 기준으로 과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화물 선적 시스템에서는 배에 적재되는 화물의 실제 중량은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5분의 1로 평가된 용적 기준으로 화물을 산정해야 되는 경우 실제 실려있는 톤수보다 훨씬 더 작은 중량만이 보고되고 그 보고된 것에 맞춰서 만재 흘수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평형수나 관련 평형수들을 밖으로 덜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3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정도의 중량이 실제 적합 목록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에서 많이 내륙으로 오고 있는 삼다수 물의 경우입니다. 민변 세월호 진상특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삼다수의 2.0리터 한 단위의 용적 톤수는 1.80입니다.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 단위의 용적 톤수가 1.80이고 저희가 1.80으로 계산한 것을 지금 보도자료에 실어드렸는데 항공노조 조합원들이 추가로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삼다수를 실을 때는 실제 용적 톤수 1.8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적 톤수 자체도 1.15로 관행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용적 톤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2.0 한 단위의 용적 톤수를 1.15로 본다고 해서 계산하기 쉽게 10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 톤수는 11.5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화물의 무게를 관행적으로 산정하는 20% 기준을 적용하면 삼다수 2리터 10단위의 무게는 2.30톤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2.0 한 단위의 무게를 측정해 본 결과 한 단위의 무게가 1.15톤이었고 10단위의 무게는 결국 11.50톤이 되는 겁니다. 화물의 배에 실려있는 삼다수 10단위의 무게가 11.5톤인데 적합 목록에는 단지 2.3톤, 약 5분의 1로 축소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화물 선적 이 적합 목록에 축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재 흘수선 깊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5배, 실려있는 화물의 5배 정도의 평형수를 밖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세월호 과정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보면 세월호는 평형수와 연료 등을 1,300톤을 줄이고 약 1,000톤의 화물을 추가 적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0톤 가까이의 평형수를 뺐는데 화물을 그보다 적은 1,000톤만 적합 목록에 따라서 기재하였다라는 부분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1,000톤으로 기록된, 1,065톤으로 기록된 화물의 실제 중량이 사실상 이런 과정을 통해 1,300톤 이상이 적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과 물류업체, 항운노조 집행부의 공모로 화물의 용적 톤수 산정 방식을 이른바 찻대기 방식을 사용해서 중량을 더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용적 톤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그 무게가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인천과 제주를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세월호의 청해진 해운은 이러한 용적 톤수 자체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찻대기 방식, 차에 실려있는 화물의 용적 부피를 정확하게 재지 않고 차량 하나에 일정한 축소된 용적 톤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용적 톤수를 축소해 왔습니다. 4.5톤 차량에 통상 실리는 용적 톤수는 20에서 30 용적톤, 25톤 차량의 경우에는 40에서 50 용적톤 정도가 실리는데요. 인천에서 찻대기 용적 기준으로
청해진 해운과 물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것은 4.5톤 차량의 경우 10.3 용적톤, 25톤 차량의 경우 17.7 용적톤입니다. 제주항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14 용적톤, 24 용적톤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용적의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용적톤 수를 줄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20%를 반영하는 무게톤 수는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4.5톤 차량의 경우 약 4.5톤, 최대 5톤의 화물이 보통 실리게 되고 25톤 같은 경우는 약 30톤, 많게는 30톤 정도의 화물이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적 기준으로 적용해서 화물을 중량을 산정을 하면 4.5톤 차량의 경우 약 2.8톤, 그리고 25톤 차량의 경우 40.8톤이라는 사실 5분의 1 가까이의 중량을 축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물의 과정 여부는 해운법에 따라서 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해경서장은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상태, 자격 등을 조사해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항만 하역 요금표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 하역 요금의 적용 실태를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만 하역 요금의 적용 실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적재된 화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런 찻대기 관액에 대해서 단 한 번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찻대기 방식에 의하면 선사는 정해진 최대 화물 적재량보다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1항차단 초과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운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자들은 실제 기록된 용적 기준의 하역비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금 착취나 추가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업체, 선사, 항운노조 집행부 사이의 부정한 유착관계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특위는 이러한 화물 과적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연안항을 오가는 여객 화물선들은 실제 배에 실린 적화 화물의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도 못하고 사실 기록된 적화 목록은 매우 축소된 무게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선박 화물 과적의 구조적 문제와 청해진 해운, 물류회사 항운노조 집행부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조합원이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운노조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현재까지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선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 이상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비중이 대부분 1 이하에 이어서 용적 톤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매우 좀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실은 철근이 52톤이 실제 중량이 52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용적 톤수로 바꾸어서 기재를 한답니다. 그럼 이 용적 톤수가 52톤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또 중량 톤수를 용적 톤수를 52톤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42톤으로 낮춰서 기재를 하고 그러니까 용적 톤수를 다시 또 중량 톤수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42톤 곱하기 또 5분의 1 그러면 아마 8.4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철근 52톤이 적화 목록에는 8.4톤으로 기재가 되어 버립니다. 적화 목록을 어차피 다 더해서 실제 중량을 그것을 마치 그 배위에 실려 있는 총 무게인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8.4톤, 52톤이 8.4톤이 되면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실제 조작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결국은 평형수나 이 안전장치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역비를 계산한다고 할 때 25톤에 이제 50 용적 톤수로 계산하면 1톤당 지금 이제 그 인천하고 제주에 왔다 갔다 할 때 제주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그 하역비가 톤당 한 36,000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선사가 절반,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인천, 제주. 근데 이제 인천에서 물류회사와 그 다음에 그 항운노조, 인천 항운노조 여기에서 16,000의 절반,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그 물류회사와 제주 항운노조에서 또 그 16,000의 2분의 1.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6,000, 9,000, 9,000. 이런 식으로 비율로 가는데, 자, 이건 그냥 설명이고, 근데 그 하역비를 뭘로 계산하느냐? 용적 톤수로 합니다. 근데 용적 톤수를 줄이면 하역비가 줄게 되겠죠. 네. 근데 실제로는 받는 요금은 그대로 하지만 용적 톤수를 줄여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화물 과정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사나 물류회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고객으로부터는 과적된 데 비례해서 하역비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제 항운노조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줄어든 그 적항목록에 기재된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든 그 물량 용적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역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임금 착취가 발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왜 이제 항운노조에서 이것을 공모를 했을까? 이걸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항운노조면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잖아요. 노동조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주항운노조의 집행부, 즉 대표가 물류회사의 일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일부 아마 언론에 약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항운노조 집행부나 또는 대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사, 물류회사, 항운노조, 왜냐하면 이 항운노조는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역을 하게 되는데 그 하역 톤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축소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바보죠. 그걸 가지고 하역비와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요금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 되죠. 근데 이게 매우 구조적으로 지금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5분의 1을 곱해버렸습니다. 왜 이게 관행적으로 5분의 1로 곱해졌는지는 조사돼야 될 사항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쌀이 이제 용적으로 50톤 실려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폴이 한 그 25톤에 가득 차 있는 거하고,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건에 따라서 실제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실제로 5분의 1을 곱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쌀이라든가 뭐 목재라든가 또는 무슨 뭐 액체라든가, 액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중이 1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단 한 차에 실린 것이 대체적으로 뭐 한 용적으로 50, 그러니까 용적 톤수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입방 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50 입방 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비중에 관계없이 5분의 1로 축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청해진 해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재 연안항, 즉 내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그 톤수 계산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청해진은 더 위험했던 것이 용적 톤수,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선사들이나 물류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뭐 4.5톤이면 20에서 30, 25톤이면 40에서 50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적 톤수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청해진 해운은 유착 관계가 훨씬 더 심했고 인천, 제주에 독점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찻대기 방식을 동원한 건데, 그 용적 톤수조차도 다시 17.7이라고 하는 25톤에 계산해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버린 거죠. 삼다수를 꼭 집으신 이유가 있어요? 삼다수가 그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무게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은 어때요? 비중이 1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2.0의 용적 톤수가 1.8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면 이제 조금 줄어들어 있느냐, 요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을 실을 때 보면 이제 물을 그냥 박스에 막 사각에 가득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통이 있잖아요. 통을 쌓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공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용적 톤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 리터 한 단위가 1.80톤 정도가 되는데, 근데 원래 이제 요렇게 한 것도 아니라 지금 이제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그 삼다수가 10단위가 됐을 때 용적 톤수가 18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소개한 건 11.5로 더 줄였다는 얘기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5분의 1을 곱하면 3.6kton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2.0 리터 곱하기 10단위면 2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간을 무시해버리면 20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쌓다 보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1.8톤이 되는 것이, 거기다 갑자기 5분의 1을 곱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중량 톤수가 3.6으로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중량을 재봤더니 11.5, 10단위가 11.5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실제 이제 이 화물 적화목에 올라간 3.6은 실제 중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 어떤 방식이냐면 그것도 더 줄였죠. 11.5 해서 결국 중량 적화 화물에 보면 5분의 1로 계산하면 2.3. 2.3이면 딱 얼마입니까? 5배. 5분의 1로 적화 목록에 올라가 버리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몇 번 하긴 했습니다. 이 정말 사실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뭐 사실 배가 침몰을 작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산정이 가능할까? 정축을 하면서 그 화물 최대 적재량 987톤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아마 2,000톤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조건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자, 정축을 해서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승객이 이제 위로 더 타게 되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화물 최대 적재량을 987톤으로 제한을 했던 겁니다. 대신에 평형수는 등은 2030톤을 실어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켜질 리가 만무했던 거죠. 한국선급은 아마 이러한 조건을 붙이면서 이것이 지켜질 거라고 믿었을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운항관리 규정에는 오로지 제하중량, 그러니까 제하중량이라면 경하중량하고 제하중량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경하중량은 오로지 선박의 무게, 거기에서 이제 선박의 무게를 제외한 것이 제하중량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승인 조건이 보면 최대 그 화물 최대 적재량과 평형수 등의 이걸 두 개 구분해서 승인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운항관리 규정에는
이 제하 중량 전체 총 톤수만 적혀 있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제하 중량이 3,963톤에 도달했냐 안 했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배를 딱 띄우면 배가 이렇게 물에 쭉 가라앉죠. 그럼 가라앉는 그 선을 보고 그게 만재헐수선을 그걸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화물이 적절하게 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걸 그러면 해경이나 해수부나 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면 그거는 엄청난 직무해프가 된 것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했다고 하면 직무유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경이나 해수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로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만재헐수선 실제로 이제 평형수를 먼저 실어가지고 일정한 여기 정한 기준에 따라서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을 실어서 만재헐수선이 그 원래 정해진 선까지 잠기는 안 잠기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화물을 싣고 쭉 내려가면 평형수를 빼버립니다. 그 헐수선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평형수가 완전히 거의 바닥 수준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진도에 와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까? 뭐 변침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미 인천에서 제주 가는 상태에서 진도 그 정도까지 와서 아침 밥까지 다 해결해서 하면 그 평형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려 있는 여기 보면 그 물 먹는 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이것도 바닥 쪽에 있대요. 평형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상 엄청나게 소진이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평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뭐 그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범위를 설정하고 또 실제로 그 조사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매우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정 부분 그동안 쭉 그 알려져 있던 사실 또 알려져 있던 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 이런 것들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진상조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